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핏줄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외면이 얼마나 긴 그림자를 남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양원 복도 끝에서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던 아이. 그 아이의 눈을 본 순간 한 남자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과연 그 눈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분명 마음 한켠이 먹먹해지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계속하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지는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로 빼곡히 채워진 그 종이는 보기에는 여느 서류와 다를 것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태식의 손은 그 종이를 받아든 순간부터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단 하나였습니다. 99.99%. 그 숫자는 오차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지도 가능성도 달리 해석할 틈도 없었습니다. 검사기관의 직인이 찍힌 그 결과지는 태식이 지난 몇 주 동안 마음속에서 밀어내려 했던 사실을 정확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확인해주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자신의 핏줄이 맞았습니다. 태식은 창가 쪽으로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늦가을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낙엽 몇 장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고요한 풍경과 손 안에 쥐어진 종이 한 장이 만들어내는 무게가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태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숨이 밖으로 나오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자신도 그 떨림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숫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서류를 봐왔습니다. 계약서도 진단서도 사망 확인서도 봤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어떻게든 그의 손끝에서 정리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사인을 하거나 접어서 서랍에 넣거나 아니면 그냥 내려놓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 종이는 달랐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태식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이상하게도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아버지의 안도감이나 뒤늦은 반가움 같은 것도 아니었어요. 떠오른 것은 복도였습니다. 요양원의 긴 복도.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던 그 복도의 끝, 작은 아이 하나가 양손으로 걸레를 꼭 쥐고 바닥을 닦고 있던 모습이었어요. 아이는 어른이 시켜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아이보다 조금 더 넓은 구역을 쓸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보지 않아도 호흡이 맞는 것처럼 묵묵히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태식은 결과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네 겹으로 접혀진 종이는 그의 손바닥 안에 고스란히 들어왔어요. 그는 그것을 주머니 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꺼내 보일 수 없는 것처럼. 창밖의 햇살은 이미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확인된 사실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알지 못할 때는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모른다는 것이 때로는 외면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여지는 없었어요. 종이 한 장이 그 모든 여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 닫힌 문 앞에서 태식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개를 돌리고 있었는지를 느꼈어요. 아이는 거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거기 있었어요. 요양원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 두 개를 꺾으면 나오는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외벽은 회색빛으로 바랬고 입구 위로는 낡은 간판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글씨는 희미했지만 오래된 것들이 을에 그러하듯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어요. 처음 이곳을 방문한 날, 태식은 별다른 기대 없이 들어섰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먼저 코를 건드렸어요. 복도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바닥은 연한 베이지색 장판이 깔려 있었고 형광등은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어요. 양쪽으로는 방문들이 늘어서 있었고 간간히 열린 문 사이로 침대 위에 누운 노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소리라고는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먼 데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뿐이었어요. 태식은 안내를 받아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장판 위에서 작게 울렸어요. 그리고 복도 끝 가까이에서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 하나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양손으로 걸레를 잡은 채 작은 팔을 앞뒤로 움직이며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체구에 비하면 버거울 것도 같았지만 아이는 별다른 표정 없이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초등학교에 막 들어갈 만한 나이처럼 보였습니다.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보통 있을 법한 곳, 그러니까 놀이터나 교실 같은 공간 대신 이 아이는 요양원 복도 끝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허리를 앞으로 숙인 채 아이보다 조금 더 넓은 자리를 쓸고 있었어요. 청소 도구를 다루는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힘을 아끼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오래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리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나누지 않았어요. 아이가 먼저 한 칸 옆으로 이동하면 여자도 방향을 틀었습니다. 누가 지시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두 사람의 움직임은 오랫동안 맞춰진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태식은 그 장면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발이 멈춘 건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멈춰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때 안내 직원이 그의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이 여기서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사정이 좀 있어서요. 태식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자신이 바라보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아이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식과 시선이 마주쳤어요. 아이는 곧바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무심하게 다시 걸레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태식은 그날 그냥 돌아섰습니다. 나머지 시설을 확인하고 요양원 밖으로 나왔어요. 골목을 걸으면서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 복도 끝의 장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아이가 걸레를 쥔 손, 여자의 굽은 허리,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말 없는 호흡. 왜 그 장면이 이토록 머릿속에 남는 것인지
그때의 태식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다시 찾아간 것은 며칠 뒤였습니다. 딱히 이유를 만들어서 간 것은 아니었어요. 요양원에 확인할 서류가 남아 있었고 그것을 직접 가져가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굳이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는 그냥 일 때문이라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복도는 전과 같았습니다. 소독약 냄새, 낮은 천장, 일정한 간격의 형광등.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태식은 서류를 전달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아이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걸레가 아니라 물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꼭 쥔 채 종종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이는 태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자기 할 일만 생각하는 사람처럼 걷고 있었어요. 그 걸음걸이가 어른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답지 않게 조용하고 익숙하게. 태식은 그 자리에 서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라봤어요. 그런데 아이가 가까이 올수록 뭔가 이상한 감각이 생겨났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감각이었어요. 기억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데 온몸이 먼저 알아채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고개를 든 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태식은 그 순간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릎도 어깨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은 아들의 눈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아들이 어릴 때의 눈이었어요. 태식이 아직 기억하고 있는 눈. 사진 속에서도 기억 속에서도 언제나 그 눈이 먼저 떠올랐던 눈이었습니다. 눈매의 형태,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는 방식, 눈동자의 색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기억이 그것을 확인해 주기 전에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오래된 상처가 갑자기 다시 아파오는 것처럼 예고 없이 치고 들어오는 종류의 감각이었습니다.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아팠습니다. 아이는 태식을 잠시 바라보다가 옆으로 비켜 지나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낯선 어른들이 오가는 공간에서 오래 살아온 아이의 걸음이었어요.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이 씩씩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태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복도 저쪽 끝에서 아이가 방문 앞에 멈추는 것이 보였어요. 물수건을 문 앞 선반 위에 내려놓고 다시 왔던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 복도를 따라 멀어졌어요. 태식은 그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태식은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부터 숨을 멈추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날 밤 태식은 창고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찾아냈고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먼지가 조금 앉아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아들의 사진이 나왔어요. 3살 무렵의 사진이었습니다. 아직 말이 서툴던 시절, 웃음이 많던 시절의 얼굴이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태식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그 눈이
사진 속에 그 눈과 겹쳐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부터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날은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막 지고 난 뒤였어요. 꽃잎이 진 자리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짐을 크게 챙기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작은 가방 하나. 그게 다였어요. 그마저도 서두르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챙겼습니다. 태식은 그 모습을 방문 앞에서 바라봤어요. 말리거나 붙잡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낯설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몰랐어요. 아내가 붙잡았습니다. 울면서 왜 이러냐고 제발 가지 말라고 했어요. 태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자신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몸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들은 결국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세게 닫은 것도 아니었어요. 조용하게 그냥 닫혔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았어요. 오랫동안 그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로 소식은 간간히 들어왔어요. 아들이 누군가와 살고 있다는 것, 여자가 생겼다는 것, 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것, 동네 사람을 통해 또는 아내가 수소문해서 알아온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태식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아이가 생겼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태식은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는데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계속 먹었어요.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이유들은 나중에 붙인 것들이었습니다. 정작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생각이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일이 점점 줄었어요. 아내도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은 있지만 없는 이름이 됐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덮어두는 것과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태식은 그 둘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며 살아왔어요. 불편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두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태식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쌓였어요. 아들 이야기는 없는 것이 됐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어요.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종류의 기억이 있습니다. 아들의 얼굴, 집을 나서던 그 뒷모습, 조용히 닫히던 현관문 소리. 그것들은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덮어둔다고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복도에서 마주친 그 눈이 그 모든 기억을 한꺼번에 끌어올렸습니다. 태식은 오랫동안 그 무게를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모른 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오고 있었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은 전화 한 통으로 왔습니다. 태식이 아침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번호를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잠깐 망설였다가 받았어요. 목소리는 낯선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태식 시아버님 되세요? 태식은 그 첫 마디를 듣는 순간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듣지 않았는데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가슴 어딘가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천천히 상 위로 내려왔어요. 아드님이 어젯밤에 그 이후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태식은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은 채 한참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옆에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입을 열면 무언가가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아들과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있었으니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태식과 아내, 그리고 아들과 가까웠던 몇몇 사람들이 자리를 지켰어요. 그 중에 그 여자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아내가 처음 그 여자를 봤을 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례 내내 그 여자 쪽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면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말보다 더 선명하게 어떤 마음인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것을 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장례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그 여자를 불러냈어요. 방 안이었습니다. 태식은 마루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지, 그냥 있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너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 짧은 말이었어요. 설명도 이유도 여지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난 뒤 방 안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태식은 마루에 앉아 그 침묵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인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여자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는 나이가 아니었는지 그냥 엄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에는 눈물이 없었어요. 대신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각오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여자는 태식 앞을 지나쳤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태식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말이 있었지만 그 말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닫혔어요. 아들이 집을 나가던 날처럼 조용하게. 태식은 그날 마루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바깥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이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여자의 손을 잡고 있던 작은 손. 그 손이 오늘 밤 어디에서 자게 될 것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태식은 그 생각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어요. 멈추려 했지만 이번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눈을 감았어요. 그 선택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무겁게 남게 될지. 그때의 태식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요양원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 이곳에 발을 들인 것은 달리 갈 곳이 없어서였어요. 쫓겨난 날 밤 아이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발이 닿는 대로 걸었고 멈출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오래전에 의지할 수 없는 곳이 됐고 아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엔 자존심보다 상황이 더 막막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버티다가 요양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보호자 신분이었어요. 지인의 환자가 그 요양원에 있었고 그것을 핑계 삼아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래 갈 수는 없었어요. 요양원 측도 사정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형편이 어떤지,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원장이 여자를 불렀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어요? 사람이 모자라서요. 짧은 제안이었어요. 여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복도 끝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청소였어요. 복도, 화장실, 식당. 이름 없는 자리들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정식 계약도 아니었고 급여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대신 작은 방 하나를 쓸 수 있었고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쫓겨나지 않았어요. 아이도 그곳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니, 충분하다고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여자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복도를 쓸었습니다. 환자들의 식사를 도왔어요. 때로는 간병도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했어요. 시키지 않아도 한다는 것이 이 공간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밀려나면 다음은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 옆에서 자랐습니다. 요양원이 놀이터였어요. 복도가 운동장이었습니다. 노인들의 방이 세상의 전부였어요. 또래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색종이를 접고 있을 시간에 이 아이는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의 기침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가 익숙한 배경음이 됐어요.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아이는 아직 몰랐어요. 엄마가 하는 일이었고 자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여자는 아이가 걸레를 잡을 때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대로 잡는 법을 알려줬어요. 힘을 어디에 줘야 하는지, 구석은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그것이 그 여자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밤마다 가슴을 눌렀지만 그 마음을 아이에게 내보이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둘은 작은 방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창문 하나, 이불 하나. 그게 전부인 공간이었어요. 아이가 잠들면 여자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는지, 쫓겨나던 날이 떠올랐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는지. 하지만 눈을 감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잠이 쉽게 오지 않는 밤들이었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여자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버티기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냥 오늘 하루를 채우는 것, 내일을 멀리 보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시간을 견디는 방식이었어요. 요양원 복도를 쓸고 아이 밥을 챙기고 밤에 눕는 것. 그 순서를 반복하는 것이 삶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텨온 날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을 그 여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며칠 동안 그 눈을 잊지 못했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떠올랐어요. 밥을 먹다가도 불쑥 생각났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자꾸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어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애써 다른 것을 생각하려 해도 어느 순간 다시 그 눈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밤 태식은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들여다봤어요. 아들이 3살 때, 5살 때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던 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 카메라를 피하려다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오래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던 사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은 한 장씩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의 눈이 복도에서 마주친 그 눈과 자꾸 겹쳤어요. 겹치지 않으려 해도 겹쳐졌습니다.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선명했어요. 태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어요. 자신이 느끼는 것이 착각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감각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틀렸을 때의 결과가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맞았을 때 그 이유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조용히 친자 검사를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검사 기관을 찾는 것도 의뢰를 하는 것도. 하지만 막상 의뢰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서류에 이름을 적는 순간 이것이 현실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 이상 막연한 감각이 아닌 확인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먼저 확인하기로 했어요. 검사에는 아이의 유전자 샘플이 필요했습니다. 태식은 요양원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목적이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갈 방법을 생각했어요. 억지스럽지 않게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 과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아이와 마주쳤어요. 아이는 이번에도 무언가를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아이 옆에 잠깐 멈춰 섰어요. 아이가 올려다봤습니다. 태식은 작게 웃어 보였어요. 아이는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필요한 것을 얻었어요.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며칠이 걸린다고 했어요. 태식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몰랐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주변 누구에게도. 혼자 알고 혼자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태식은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일치하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닌 것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것인지. 어느 쪽도 편한 결과가 아니었어요. 일치한다면 책임이 생기는 것이고 아니라면 그 눈이 단순한 착각이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것도 나름의 허탈함이 있을 것 같았어요. 어느 쪽도 쉽지 않은 결과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나오면 그때 생각하기로 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요양원에서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태식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어요. 요양원에 들를 일이 있었고 복도를 지나다가 원장과 직원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내용은 들렸어요. 두 사람은 태식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이야기였어요.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도 있었고 다른 인력을 쓰기로 했다는 말도 들렸어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든 결론은 같았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어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은 혼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 것처럼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있었어요. 태식은 그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만약 그 여자와 아이가 이곳을 떠나면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것이었어요. 요양원이라는 접점이 사라지면 그 연결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연결이 끊기면 다시 찾으려 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서는 것은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틀렸을 때의 일을 생각하면 더더욱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나섰다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어요. 태식은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번호를 먼저 봤어요. 식사 중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지만 검사 기관의 번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그 사이 날짜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와 아이가 떠나기로 된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태식은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확신 없이 나서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또 하나의 외면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던 날도 그냥 서 있었어요. 여자가 집을 나가던 날도 마루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태식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래된 습관이었으니까요. 깊이 밴 그리고 쉽게 바뀌지 않는 습관이었어요. 전화가 울린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태식은 잠에서 막 깨어난 참이었어요. 창밖이 아직 어둑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봤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번호의 앞자리가 검사 기관의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받았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어서 말했어요. 일치율 99.99%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업무적인 어조였어요. 하지만 태식의 귀에는 그 숫자만 남았습니다. 99.99%.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확인서는 오늘 오후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태식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이른 아침 빛이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99.99%. 오차가 없는 숫자였어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숫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됐어요.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없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외면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어요.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오래 망설였던 일을 드디어 시작하는 사람의 차분함이었어요.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설명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설명은 나중에 해도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늦으면 안 됐어요. 차를 몰았습니다. 요양원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손이 핸들 위에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늦지 않아야 했어요. 오늘이 그 날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 한 대 앞에 막혀 있을 때 속이 답답했어요.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했습니다. 요양원 앞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입구 쪽을 봤습니다. 짐이 실리고 있었어요. 작은 짐이었습니다. 가방 몇 개, 이불 하나. 그 옆에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 한 대가 앞에 서 있었어요. 여자가 막 차에 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식은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만둬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요.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아이도 돌아봤어요. 요양원 직원도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잠깐 멈췄어요. 바람도 소리도 움직임도. 그 짧은 정지 속에서 태식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자의 눈이 태식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경계도 있었고 의아함도 있었어요. 태식은 그 눈을 마주보며 천천히 아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혔어요.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이의 눈이 그를 바라봤어요. 복도에서 스쳐 지나며 봤던 그 눈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태식은 그 눈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피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창가에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었어요. 늦가을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통과하며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깥 나뭇가지에는 잎이 몇 장 남아있지 않았어요. 계절이 거의 다 지나간 풍경이었습니다. 창가에 아이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짐이 없었습니다. 떠나는 기색도 없었어요. 두 사람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여자는 그 옆에서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조용히 있었어요. 말이 없었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함께 있어온 사람들 사이의 조용함이었어요. 태식이 들어왔습니다. 노크를 하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식과 눈이 마주쳤어요. 어색한 침묵이 잠깐 흘렀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사이의 침묵이었어요. 태식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가 올려다봤어요. 태식은 아이 옆에 섰습니다. 말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마당에는 나뭇잎이 몇 장 남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풍경을 같이 바라봤어요. 한참이 지나서 태식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 옆이었어요.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를 힐끗 봤다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경계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냥 낯선 어른이 옆에 앉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태식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손 가까이로.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가 잠깐 내려다봤어요. 손을 바라보다가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내려다봤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태식의 손 위에 얹혔어요. 작고 따뜻했습니다. 태식은 그 손을 잡았어요. 꽉 쥐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쌌어요. 놓치지 않을 만큼만. 이 온기를 오래전에 느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거두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이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순간을 마주하는 얼굴이었어요. 어떤 표정인지는 빛이 역광이라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태식은 앞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의 나뭇잎이 또 흔들렸어요.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아이의 손이 손 안에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많이 늦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이가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던 시간들,
여자가 허리를 굽히고 혼자 버텨온 날들, 그리고 태식이 고개를 돌리고 있던 모든 날들. 그것들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지워지는 것들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되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외면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처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늦었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끝까지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손이 작고 따뜻했어요. 태식은 그 온기를 느끼며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조금 더 깊이 들어왔어요.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